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비도 추적추적 오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탄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강달러의 실적 경계감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오늘장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2,57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3%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740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내에서도 일부 테마성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처럼 엔터주들이 특별히 좋은 하루를 보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제 아파트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포티파이 1위에 올라서기도 했고요. 조회수 9천만 회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제이홉이 전역하고 에스파의 미니 앨범이 발간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엔터주들 대체적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불안합니다. 코스피가 한 달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7% 정도 하향 조정됐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실적이 양호할 수 있는 기업들로 주목을 하자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증권, 방산, 통신업 쪽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방산주들 나홀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한일단조가 상한가에 마감을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정말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함께 스탁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2,570선에서 내리면서 1.31% 하락했고요. 그래도 좀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통신이나 지주, 보험 쪽에서 선방을 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84% 내리면서 738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있었는데 일단 엔터주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와 있습니다. YG플러스는 오늘장에서도 가장 좋은 기세를 보였는데요.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하면서 4,520원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에도 지니뮤직까지 13%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YG부터 SM, JYP까지 모처럼 3대 엔터사들이 정말 큰 폭으로 올랐던 하루기도 했습니다. 그 내에서도 YG엔터테인먼트, 로제의 신곡과 가장 연관이 깊은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6% 정도 올라졌네요. 다음으로는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양호할 수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업종들을 살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통신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약할 때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KT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네요. 2.44% 올랐고요. 외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까지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들도 나와 있습니다. 금융주도 넘어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네, 4대 금융지주, 오늘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치면서 시장 대비해서 확실하게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졌는데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요. 10월 중순까지 정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소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반대로 메리츠 금융지주는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펼쳐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시총 20조 원을 돌파했고요.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0만 6,10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산주 역시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더 한 번 크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쪽도 불투명한데 동북아 정세, 우리 한반도 정세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죠. 방산주 내에서는 오늘장 에이스테크가 초반에는 가장 크게 힘을 내주면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했다가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9%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막판에 한일단조와 스페코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한일단조,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은 다소 무게감이 없는 가벼운 종목들이라는 점, 그리고 스페코와 하나시스템까지 정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시장이 굉장히 약한 가운데에서도 테마주 장세가 빠르게 펼쳐지면서 종목들이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섹터의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이 오늘 탄탄하게 그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감 직후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내에서도 헤쳐나갈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파트너와 함께 이제 그 강의와 공략들을 통해서 내일장을 탄탄하게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부터 드릴게요. 오늘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 파트너님과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어떤 코칭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처음 방송을 할 때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좀 심화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친 한일 단조를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다른 종목 방송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 이 중소형주지만 이러한 한일 단조 같은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 때문에 잘 움직여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시장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서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심화 있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일단조같이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장과 산업 종목을 분석하는 기본기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기본기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하나하나씩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투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가볼게요. 오늘 양시장이 너무 큰 폭으로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심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하게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 다른 어떠한 호재도 시장 내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특히 이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지수 방어를 위해서 좀 사주는 것이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요. 이런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이러한 그 코스닥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불안한 장세에서는 오히려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보다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제약주나 통신 서비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일단은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길게 놓고 보시면 이 종목들도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발판으로 해서 이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 지금 시장과 잘 어울리는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 분석을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부터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더욱더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단에 바로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딱 3초만 기다리시면 바로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타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문자 샵 3772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모멘텀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시장을 헤쳐나가 보시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기법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에 이제 지난주에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뤘다면 이번 주는 그를 넘어서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부분까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바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같은 이 주식 투자의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종목을 찾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본적 분석이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 미래가 주가를 예측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즉, 이 종목이 미래에 나에게 큰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진흙 속의 진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는 경제 분석과 산업 분석, 또 기업 분석 이 순서대로 즉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분석 방법은 주로 이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버텀업이라고 해가지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상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종목을 찾는 이런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적 분석은 계량화, 즉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질적 분석이라는 건 숫자로 나오지 않죠. 대표적으로 그 CEO가 경영을 잘 하느냐. 물론 그 CEO가 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하는 이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게 질적 부분도 이게 계량화 가능하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CEO가 경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숫자로 계량화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 투자자들이 그 CEO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경영을 하는 그런 검증된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 투자자들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는 것이 이 기본적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거시경제 분석 방법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평가해 보여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어서 작년보다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전체 경제가 가만히 있어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실적을 낼 수 있는 탄탄한 자기 시장과 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다 환율도 또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데요. 수출과 수입 과정에서 특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입하는 업체는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하는 업체들은 수입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수 경기가 또 얼어붙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제 효과. 이 부분은 이 국제 원자재 가격과 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제 효과라는 건 우리는 대부분의 석유를 이제 그 중동에 있는 두바이에서 사오기 때문에
그 두바이유를 기준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 중동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안보적인 위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 이 두바이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류나 이런 데에서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그 물가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을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유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류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물류비 인상은 모든 원재료의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중동 지역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특히나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이 두바이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이 국제유가가, 즉 두바이유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 일본도 이 국제유가가 싸지면서 이 국제유가 때문에 들어갔던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낮아지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값, 이거는 안전자산을 투자자들이 희구하느냐, 그러니까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거의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를, 그러니까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전한 곳에 자본을 도피시켜 놓으려고 하는 자산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제금값이 올라갈 때는 위험자산이라고 보는 주식에 대해서 자금을 빼는 투자자들, 그 거액 자산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이 주식시장에 별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 동향,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을 경험해 봤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그 2008년 이후 한 10여 년 동안 금리 인하의 그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 있다가 지난 2년 동안 중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크게 곤욕을 치렀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연 3.5%에서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이게 미국과 다른데 미 연준은 5.25, 5.5까지도 이제 상단을 올려가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장에 나가보면 금배추 막 이런 말들을 요즘 많이 듣는데요. 그 이유가 이상기후 때문에 뭐 이 작황이 안 좋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장 내에서 이 자금의 이런 동향들, 즉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준금리 돈을 빌려서 이러한 산업에 투자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농업도 역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또한 이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동향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중 자금 유동성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기업의 재무 리스크에 또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도 이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 투자 종목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어느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 산업을 찾는데 이 거시경제 분석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적 분석은 말 그대로 앞에서 거시경제에서 우리가 찾아낸 이 산업 사이클 쪽에서 그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산업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바닥을 위에 올라오면서 성장하고 호황으로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게 산업마다 그 사이클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앞에 거시경제의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을 갖고 찾아내지 못하면 산업 사이클을 잘못 읽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축소하고는 위축되고 있는데 바닥이라고 판단했다가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그냥 물려버리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거시경제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제대로 분석을 하시고 그걸 기반하에 산업 분석에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 민감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원달러나 엔달러 같이 어느 그 외국 화폐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우리 한국은 무조건 해외 수출을 할 때 달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게 될 경우에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엔달러는 우리나라 이 수출 대기업들이 대부분 원재료나 소재를 일본 쪽에서 많이 수입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엔달러가 높아질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또 높아질 수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드는데 수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쪽으로 민감하느냐도 참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수와 수출 직접 이게 요즘 매달 한국은행에서 이 자동차니 반도체니 각 산업 섹터별로 이 수출이 얼마큼 됐는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최근 들어서 자동차보다는 반도체가 시장 내에서 말 그대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서도 이게 HBM이라는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현대차 쪽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좀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부 정책 민감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규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같이 경기의 내수 경기가 침체에 들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한 부분이 좀 약해지면서 내수 경기가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 산업 섹터를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투자 유치,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도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줍니다. 특히나 이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 보면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 동향, 이게 인공지능 AI 바람이 불면 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돈을 벌겠다 생각했지만 그 AI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막대한 전기를 끌어쓰기 위해서는 이 전력망을 새로 개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50년 내에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좀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이 전력망을 확충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력망이 100년이 된 도시들도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대지진이 나고 나서 그때 깐 전신주가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 노후화되고 많이 낙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전력망도 확충한다고 해서 새로 전력선을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구리가 소비되고 있죠. 그래서 국제 구리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향한 게 거의 1년 내내 거의 우상향하면서 오르고 있죠.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업 섹터들을 찾다 보면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 분석은 말 그대로 이 주력 사업,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주력 사업이 앞에서 검토했던 그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고 산업 속에서 이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전후방 산업이 과연 앞에서 분석했던 이 호황 산업에 속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이 기업의 내재가 즉 기업의 주력 사업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기별로 실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기업들이 말 그대로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돼야만 이 앞에서 분석했던 산업에서의 호황을 그대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 발표하는 걸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같이 선진국,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크게 변동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분석 방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수주 현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수주라는 건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이익감을 확보하고 있고 그 일감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주 현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이 지금은 수주를 잘하고 있어도 향후 미래에는 이런 수주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내연기관차들. 이 내연기관차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눈앞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현대차도 기아차도 10년 내에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로의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이라고 하시는 자동차 내 엔진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 수주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지금 매출 규모가 1조 원이라 할지라도 미래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주가가 매년 점점 우하향하면서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수주 현황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 상태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에 속해 있어도 그 산업에서 이 생산할 수 있는 이 재무 구조를 제대로 갖고 있어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그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나쁜 기업은 반드시 이 주가가 시장 여건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주당 가치를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선 닭 쫓던 개가 못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배구조는 마지막에 지배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 경제 체제 내에서는 이 오너가 연세가 좀 많으시면 이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오너 일가가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건다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낮아지는 것을 좀 유도하거나 내지는 그 방기하는 경우가 많죠. 즉 호재는 내놓지 않고 악재는 그냥 내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경영권 승계가 됐다고 발표가 되면 순식간에 주가는 이전의 고점으로 바로 복귀를 하죠. 이것은 일종의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한테 기본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성장에 대해서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 산업이나 해외 증시에서 지금 어디가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하는 것들을 뉴스로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 이제 산업 트렌드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 뭐 AI 데이터 센터니 뭐 이런 것들을 뉴스 속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쪽에는 반드시 투자도 많이 몰리게 돼 있죠. 미국만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모두가 이 인공지능 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히 돈 버는 아이템을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도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쪽이 돈을 벌고 있고 이 AI라는 게 뭔가 돈이 되는 그 꿀단지라면 그 안에서 과연 우리 한국 증시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찾아보시면 인공지능 AI 관련해서는 HBM이나 유리기판 등이 여기에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런데 HB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으로 NDV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나 이쪽은 양산 승인을 못 받아서 아직 이 HBM을 NVIDIA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의 이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이 SK 하이닉스에 역전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반도체 분야만 놓고 보면 이미 3분기 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역전했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쪽에서는 확실히 HBM과 관련된 그래서 HBM을 생산하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HBM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반도체 제조 장비 또 이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이런 쪽을 만드는 업체들도 시장 내에서 그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나중에 얘기하시면 한미 반도체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은 인공지능 AI가 발전할수록 이 단일한 PCB 안에 집적도가 높아지고 또 처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발열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리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올해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R&D가 되어서 양산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유리기판을 적용한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 관련된 유리기판을 만드는 제조 공정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 양산을 위한 그 장비들 수주를 받고 이것을 내년부터 이 제조하는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리기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AI를 돌아가게 AI 데이터 센터를 돌아가게 하려면 전력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선, 그다음에 구리값,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의 가격과 이 생산과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기별로 이러한 HBM이나 유리기판이나 전력망에 속해 있는 산업 중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한미반도체니 SKC니 LS 같은 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들 중에 또 실제로 이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하는 종목들을 또 추려내시고 또 이 중에서 경영권 승계나 M&A 같은 경영 외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투자할 종목을 찾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쉼 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약 한 700페이지짜리 경제학 원론에 나온 얘기들을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라 좀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최근 미국은 참 좋은데 한국 경제 왜 이럴까 직접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경기 방어주나 AI와 자율주행 같은 미국 쪽 수출과 연관된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분석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런 분석들을 토대로 우리 시장을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방대한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축약해서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우리가 화요일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빠르게 변하는 시장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바로 QR코드로 들어와 주세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노란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타고 바로 터치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어떻게 포트폴리오 꾸려나가야 하는지 그 분석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AI나 자율주행주 그리고 대기업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시간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딱 3가지 종목 준비를 하셨는데 앞서서 그 힌트 살짝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과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하루아침에 여기에 익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 한 700~800페이지짜리 경제학 원론 속에 내오는 걸 뼈다귀만 추려서 엑기스 있게 전달을 짧은 시간 동안 해드린 건데 이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들을 찾는 것 이게 결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여러 번 오랫동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진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된다는 심정으로 고기를 남들이 잡아준 걸 그냥 쉽게 식당 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바닷가에 나가서 그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찾고 또 장기간
이 우량주, 그러니까 우량주라기보다는 장기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합리적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우상향하는 차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번 6월 달 이후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가격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목은 다름이 아니라 이 LS 에코에너지입니다. LS 그룹의 이 베트남 계열사들을 아우르는 중간 지주회사죠. 그래서 이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최대의 전력선 케이블 회사인 LS 비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베트남이 하루가 이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은 그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필요한 전력망을 까는 그 역할을 이 LS 비나에서 만든 전력선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베트남에서 LS 비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전력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뭐 대한전선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회사를 LS그룹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통신 케이블 업체인 LSCV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베트남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력선과 또 통신선 양쪽 산업에 걸쳐서 이 SOC 성격이 있는 산업에서 이 LS 에코에너지는 계열사들을 갖고 있고 또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미 흑자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만큼 베트남 내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LS 에코에너지는 신규 사업으로 베트남 히토류 개발 신규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베트남이 히토류를 개발하는 이유는 딴 것보다도 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서방 국가들의 대체처가 필요해진 것이죠. 여기서 이 베트남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이 밀림 같은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히토류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나 환경 오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개발에 있어서 보다 그 다른 선진국이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서 히토류 개발하는 신규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 베트남이라는 베트남 내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와 함께 해적 케이블 사업을 신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베트남은 전력이 항상 부족한 나라입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뭐 다낭이나 이런 관광지를 많이 가보셨겠지만 실제로 이 베트남 북부의 산업단지 속에는 우리 삼성전자의 공장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베트남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기존 화석연료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 같이 바닷가에 풍부한 이 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풍력 발전 타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기를 끌고 오는 데는 해적 케이블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이 LS그룹의 베트남 기업들, 계열사들의 수익을 모두 아울러서 그게 LS 에코에너지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우상향해서 쭉 가고 있는 이 차트를 보시고 지금 이 25,000원에서 5만 원대의 박스권 장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대 가까이 가면 일단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5만 원대까지 나중에 가게 되면 일단 거기서는 차익 시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종목은 이건 이제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앞에 것과 반대로 우하향하는 차트를 오랫동안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분명히 실적이 나쁜 회사 같고 나름대로 이게 좀 그 맛이 같다고 할까요? 이 하향하고 있는 산업에 그런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 통신 장비 쪽에 속한 업체인데요. 바로 RFHI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RF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레이더 같은 데 사용되는 전파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주로 군사용, 기상용 레이더 등에 사용되는 통신 장비고 이것들을 이제 RFHIC라는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 5G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통신용 전력 증폭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G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말 그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5G 통신 신호, 작은 신호를 크게 증폭해서 이 전력 증폭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호를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FHIC는 우리나라 통신이 5G를 투자가 거의 완료되고 나서 이 투자가 좀 미연할 때 그 중국으로 진출해서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텄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 화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 업체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이 종목의 RFHIC는 방산 쪽 그 산업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보시면 최근 장세에서 방산 쪽에 있다는 게 나름대로 시장에 관심을 끄는 그냥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권에 보시고 특히나 이 자회사가 RF 시스템즈가 이번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름대로 이 자회사에 대한 투자해서 이 모회사인 RFHIC는 좀 더 가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회사인 RF 시스템즈는 유동성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RFHIC는 말 그대로 유동성 있는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기업 가치가 플러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2023년 말부터 2025년 초에 국내에 주파수 경매가 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이 통신 장비 회사들은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RFHIC의 주가가 오랫동안 우하향하면서 바닥을 다졌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쪽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용 회장이 올 연초에 이 통신 장비 쪽에 있는 그 연구소나 이런 쪽을 방문을 해서 이 5G와 6G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비전 있게 말씀을 하신 게 삼성전자 경영에서 이 실제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RFHIC는 이런 삼성전자와 주 거래를 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화웨이라는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와 또 거래를 트고 있고 하는 면에서 나름대로 통신 장비 쪽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회사가 이번에 상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종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좀 그림이 올라갔다 내렸다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만큼 이쪽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쪽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지금 보여지는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신기술로 처음 시장에 등장하면 시장이 없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자동차 전장 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이 회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인식 기술을 제품화해서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팹리스 업체, 즉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갖고 있는 ISP나 AHD 같은 기술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수익화되는 3단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제 돈을 확실히 벌어주는 기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반도체 설계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생산의 대부분을 100%를 외주를 줍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그 팹리스 업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말 그대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한테 오히려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다스니 뭐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 쪽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업체의 주력 제품이 아파치 5와 아파치 6라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 영상 처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쪽 기술은 나름대로 이 시장, 자동차 전장 쪽 시장에서 알아주는 업체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이 종목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자동차를 이번에 승용차를 이번에 상용화해서 이번에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연말까지 아마 가셔야 될 건데요.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3단계 자율주행 그 승인을
득한 차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는 작년 연말까지 하겠다는 것을 지금 못해서 1년을 연기해서 끌고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와 기아는 자율주행 쪽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M&A 의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시면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타이밍과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회사는 이 반도체 팹리스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하고 협업을 하면서 많은 작업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 반도체를 그 아파치 5와 아파치 6로 점점 고도화시키고 있고 그 기술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자체는 이 자체 이 반도체의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이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와 기아가 M&A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목적에서도 이런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의 M&A 몸값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쫙 열거해 드렸는데요.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 찾는 방법 중에 일부분을 한번 직접 체험해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종목을 찾는지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것이죠. 자, 이 종목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기서 연결되는 무방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름을 시원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력망 관련된 LS 에코에너지 히토리로도 신규 사업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까지 목표가 열어두고 보시고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이고요. RFHIC는 대기업 투자 모멘텀에서 최근 뜨거운 방산 쪽의 투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시면 네. 저희가 김태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쪽 분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이 무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종목이 아까 이제 궁금 프린트로 돼 있던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본적 분석을 좀 더 이런 종목 찾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이 자율주행주가 앞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들고 오셨는데요. 앞선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올려잡은 만큼 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하면 보통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실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QR코드 바로 이용을 해주세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3초만 딱 기다리시면요.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타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세 가지 공략주 외에도 어떤 이야기들 더 들어볼 수 있을지 우리 파트너님께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첫 페이지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경제학 원론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주변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이 주식 투자 입문서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거시경제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 섹터, 그러니까 산업 분야를 찾고 그 산업 속에서 유망한 종목을 찾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 투자에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본적 분석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배워보시고요.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저희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